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여기 한 어른과 아이가 싸우려고 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한 것을 묻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중 8구는 어른이 이기겠죠. 하지만 손자병법의 허실을 아는 아이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어른이 잠이 들면 아이도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무방비할 때 공격하는 것으로 이를 허실 전략이라고 합니다. 허실을 알면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처럼 쉽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손자병법 중에서도 6장 허실편은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략가로 유명한 당태종은 병법서 중에서도 손자병법이 어뜸이고 손자병법 13편 중에서도 6편 허실이 백미라 손꼽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허실에 대해 알아볼까요? 허실이란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라 라고 흔히 말하곤 합니다. 이때 허점이 허입니다. 건강할 때는 몸이 실하다고 표현하고 아프면 몸이 허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몸이 건강하여 실할 때는 자신의 장점 발휘가 잘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허할 때는 장점이 잘 발휘가 되지 않아 외부 요소에 취약해집니다. 군사학적 관점에서 실은 경쟁자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강점이 그대로 발휘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허는 경쟁자가 가진 장점이 잘 발휘되지 못하고 허점이나 약점이 노출된 취약한 상태를 의미하죠. 손자병법 6편 허실편에는 피고의 추와 피실격허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고의 추와는 물이 높은 곳을 피해 끊임없이 낮은 쪽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피실격허는 병력 운용은 물이 낮은 쪽을 향해 흘러가듯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군사력 운용은 적이 대비된 쪽을 피하고 적이 대비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곳이나 방심하고 있는 곳을 친다면 승률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허점이 없다면 실한 적을 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한 적을 허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현대전에서는 적의 주둔지나 진지에 불규칙적으로 야간에 포를 쏘기도 합니다. 이를 요란 사격이라 합니다. 이러면 적은 자다가 포탄이 떨어져서 대피하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겠죠. 적군이 며칠씩 잠을 못 자면 전쟁 중에도 졸게 됩니다. 이때 공격하면 효과가 크죠. 적의 보급로나 식수를 끊어버려 적을 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적이 심신이 안정되어 있으면 다양한 심리전을 통해 적을 불안에 떨게 하고 동요하게 만듭니다. 적의 무기 공장을 파괴하거나 탄약고를 공격하는 방법도 있죠. 적의 탄약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무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렇게 허한 적을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허실과 강약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 강화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가 어른을 이기기 위해 힘이 강해지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적과 싸워야 하거나 경쟁자와 대결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상대의 허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허실은 현재 상대가 지는 상태입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정면은 늘 강하지만 눈이 없는 뒤통수는 대개 대비가 허술합니다. 그래서 앞보다는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항상 상대의 상태를 살피고 실한 곳이 어디인지 파악한 뒤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한 곳을 발견했다면 빠르게 공격하는
기민한 자세를 익혀둬야겠죠. 이러한 허실 전략을 가장 잘 이용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적을 이긴 사례가 있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브레셋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브레셋 군대는 한눈에 봐도 엄청난 거구의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키는 3m 가까이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동 갑옷으로 중무장했으며 긴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당연히 큰 소리를 쳤습니다. 1대1로 장수를 보내 자신과 맞서 싸우자고 말이죠. 고대에는 전면적인 전투 대신 각 군대의 최고 용사를 통해 1대1로 싸워 그 결과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골리앗의 외관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아무도 나서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17살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심부름을 위해 이 전투 현장에 오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어린 나이가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서죠.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그런 다윗을 비웃었죠.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의 한 주먹에 나가 떨어질 상대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왕이 내어준 갑옷마저 거부했죠. 이유는 갑옷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거추장스럽다는 것이었죠. 다윗의 손에 쥔 것은 돌멩이 5개와 그것을 날릴 돌팔매에 불과했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소 양을 치며 들판을 다닐 때 사자나 곰 등 맹수가 나타나면 바로 그 돌팔매로 물리쳤으니까요. 다윗은 아마 골리앗의 허실을 아주 면밀히 연구해 골리앗의 허한 부분을 간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구인 골리앗의 최대 실한 장점은 근접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가까이 싸우면 힘이 약한 다윗은 질 게 뻔했죠. 그렇지만 골리앗에게는 허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거리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거대한 몸에 온통 무거운 쇳덩어리 갑옷을 둘렸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기동성과 공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골리앗은 멀리 창을 던지는 기술에는 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당연히 골리앗에게 근접전으로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비장의 무기인 돌팔매질, 즉 무림매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실한 근접전을 피하고 그의 허점인 원거리에서 싸움을 건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멀리 서서 있는 힘껏 돌팔매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골리앗을 향해 돌을 날렸습니다. 돌멩이는 정확히 골리앗의 급소, 제일 취약한 눈과 눈 사이를 명중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인이 한순간에 뿌리 뽑힌 나무처럼 넘어졌죠. 그 틈을 노려 다윗은 잽싸게 골리앗의 몸 위로 올라가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저의 경우도 군에 있을 당시 워게임에 허실을 적용해 효과를 자주 보았습니다. 워게임이란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전쟁 연습 중 하나입니다. 실제 병력을 기동하지 않고도 기동사항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전투사항을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죠. 지휘관과 지휘소에 편성된 간부들은 실제 전장에 있는 것처럼 훈련이 가능합니다. 당시 우리 부대는 공격해 들어가고 대항군이 방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항군은 우리 부대가 공격해 올 만한 축선에 집중적으로 방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항군은 우수한 장애물과 병력을 배치하고 방어 준비를 아주 강하게 해놓았습니다. 게다가 방어선도 하나가 아니었죠. 다중으로 방어선을 구축해
우리 부대가 한 개 방어선을 돌파해도 다음 방어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중, 3중의 견고한 방어선이었죠. 이 대비된 축선으로 공격해 들어가면 우리 부대가 너무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 공격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 정보부대와 정보수단을 활용해 적의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곳과 허술한 곳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적의 허실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다가 한 곳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항군 작전 지역에 있는 큰 호수였습니다. 호수는 대항군도 놓치고 있는 곳이었죠. 대항군은 우리 부대가 호수로 공격해 올 수 없다고 생각해 대비를 거의 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수륙양육 장갑차가 있었습니다. 수륙양육 장갑차는 땅은 물론 물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장갑차는 대부분 땅 위를 달리다 보니 고작 개울이나 강을 건널 때 운용된다고 생각을 했죠. 대항군도 고착된 사고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놓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저희 참모들조차도 장갑차를 이용해 호수로 공격해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런 장갑차가 수상에서도 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 평소 장갑차로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훈련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우리 부대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고 장병들은 임무만 주면 바로 호수를 가로질러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임무에 돌입합니다. 우리 부대는 야간에 많은 부대원을 장갑차에 태운 뒤 대항군 깊숙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동시에 대항군을 혼란시키기 위해 대항군이 대비해 둔 방어 진지로 거짓 공격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항군은 우리 부대 주력이 대비 중인 방어선으로 온다고 착각하고 그곳에 병력을 집중했습니다. 이 틈을 타 우리 부대는 수륙 양육 장갑차에 부대원을 잔뜩 싣고 호수를 따라 대항군이 열심히 준비한 3개 방어선을 유유히 우회했죠. 그리고 대항군의 후방 깊숙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대항군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우리 부대 주력이 어떻게 후방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 공격해 오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르니까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대항군들은 포위가 돼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허실입니다. 대항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허를 찾아 공격함으로써 너무나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군 경험을 말했으니 실제 전쟁에서의 허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입니다. (1939년) 독일은 폴란드를 점령하고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차례로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독일은 소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참호전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겪었죠. 일종의 사회적 트라우마였습니다. 이는 참호를 깊게 파고 방어를 잘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방어 제일주의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1927년부터 1936년까지 10여 년 동안 160억 프랑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독일과 맞닿은 국경선에 150km에 걸쳐 요새를 건설합니다. 상대 최고의 축성 기술을 총동원해 지하 벙커 형태로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프랑스가 방어전에 주력한 것에 비해 독일은 적극적으로 공격 전술을 발전시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공격 전술인 정격전을 발전시킵니다. 정격전이란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전차로 신속히 적진을 돌파하는 전술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를 줄이고 승리하기 위해 전차를 집단으로 운용하는 전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독일은 실제로 프랑스 침공 준비를 시작하는데 아주 고민이 컸습니다. 프랑스가 쌓아놓은 마지노선으로 들어가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피해가 클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허실을 따지면 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프랑스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항색작전뿐이었죠. 즉 프랑스 북부에 있는 벨기에를 통해 진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 루트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미 사용했었던 루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불연합군은 이러한 독일의 생각을 예측하고 방어할 것이 분명했죠. 이때 전략 전술에 뛰어난 독일 장군 만슈타인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아르덴 고원으로 들어가자고 주장합니다. 적의 혀를 치자는 것이었죠. 아르덴 고원은 빽빽한 산림지대로 기갑부대가 통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불연합군도 크게 경계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1940년 5월 10일 독일은 아르덴 산림지역으로 주력을 투입합니다. 전투 편성은 3개의 집단군으로 나누고 주공과 조공으로 편성하죠. 먼저 한 개의 집단군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들어가 마치 자신들이 주력 부대인 양 연합군을 기만합니다. 150만 명의 프랑스군과 영국 연합군은 이 기만 세력을 독일군 주력으로 완전히 착각해버렸죠. 영불연합군 주력도 독일군을 막기 위해 허겁지겁 벨기에 루트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후방 지역은 고스란히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독일의 총 5개 사단과 7개 기갑사단으로 이뤄진 주력 부대가 아르덴 산림지대를 통과해 연합군을 뒤에서 포위했죠. 독일의 나머지 집단군은 마지노선의 병력을 잡아두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합군은 초기에만 약간 저항했을 뿐 대혼란을 겪으며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이후 독일군은 6월 13일 날 파리를 점령하고 3일 후에는 프랑스가 항복했죠. 독일군은 5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군사 강국이었던 프랑스가 이렇게 빨리 독일에 함락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독일이 프랑스의 실항곳, 즉 마지노선과 벨기에 루트를 피하고 허한 아르덴 산림 지역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어마어마한 병력과 마지노선 요새라는 엄청난 방어선을 구축하고도 독일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실 전략은 경영 분야에서도 필요합니다. 허실 전략과 가장 유사한 경제 전략이 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비슷한 디자인, 비슷한 성능, 비슷한 가격으로 경쟁하는 레드오션에서는 하나의 파일을 두고 피 튀기는 가축전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경쟁자가 치열하게 싸우는 레드오션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블루오션은 경쟁자들이 없는 무경쟁 시장을 말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와 제품으로 자신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전략이죠. 즉 블루오션 전략은 경쟁자들이 고려하지 않는 시장, 신경 쓰지 못한 시장에서 쉽게 성공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강한 적을 피하고 적이 예상치 못한 곳을 공격하라는 손자의 허실 전략과 닮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상권에 자리 잡아 늘 손님들로 붐비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불과 100m 거리에 아주 작은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무모하다고 했죠.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 금방 문을 닫을 거라 예상했죠. 그러나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침 11시 빵가게가 문을 열 때면 이미 많은 사람이 빵을 사기 위해 빵가게 앞에 줄을 섭니다. 오후가 되면 남은 빵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빵이 모두 팔리면 보통 가게는 다시 빵을 굽는데 이 빵가게는 빵을 오전에 한 번만 굽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1년 365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것과는 달리 이 작은 빵집은 오후 2시면 빵이 모두 팔려 문을 닫아버립니다. 게다가 빵값도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배짱 있게 영업을 해도 손님이 꾸준히 찾아오는 비결이 뭘까요? 맛도 좋을 뿐더러 국산 밀가루와 천년 효모 건강빵을 표방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빵 시장은 레드오션입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하지만 이 동네 빵집은 천연 효모를 사용해 독창적인 건강빵을 만들므로써 경쟁자가 적은 브루오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빵집의 특별한 효모빵을 줄 서서 사 먹은 것이죠. 이것이 저희 동네 빵집의 브루오션 전략이었다면 최근 제 인생에 적용했던 브루오션 전략, 즉 허실 전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제2 인생을 살아가야 했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군에 있을 동안 잘했던 일을 사회에 접목시켜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몇십 년간 리더십, 인문학, 손자병법을 강의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쉽고 재밌게 잘 가르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전 군에서 부대원들과 가르쳤던 리더십, 인문학, 손자병법과 같은 강의 콘텐츠를 세상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나눈다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리더십, 인문학, 손자병법 어떤 주제로 먼저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원래는 리더십을 먼저 하려고 했죠. 그러나 유튜브는 알다시피 치열한 콘텐츠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리더십 분야는 콘텐츠가 이미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대한 콘텐츠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고요? 일반적으로 손자병법을 개념을 강의한 것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손자병법을 군사 운용이나 전쟁사, 경제와 인생까지 연결지은 콘텐츠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브루오션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TV와 협약해 손자병법을 전쟁사와 연결해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생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연결시켰죠. 그래서 제 콘텐츠로 새로운 시청자층이 생겼습니다. 안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전략에 목말라 했던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일부 군부대에서는 제 콘텐츠를 간부 교육용으로 쓰기도 했죠. 이후 반응이 좋아서 S사에서 제안을 해 경제인을 위한 손자병법도 만들게 됐습니다. 시청자가 생기고 인지도가 높아지자 기업, 지자체, 대학, 군부대에서 특강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가 없이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그리고 방송에서 특강으로 확대되며 제 손자병법 콘텐츠를 아끼는 분이 점점 많아졌죠. 이것이 저의 브루오션 전략이었습니다. 손자의 허실과 닮아있는 브루오션 전략. 이젠 세계적인 기업 사례를 볼까요? 태양의 서커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태양의 서커스는 브루오션 전략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1984년) 설립된 태양의 서커스 창업자 기 랄리베르트는 당시 쇠락하던 서커스 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감히 기존의 서커스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식의 서커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는 서커스 하면 빠지지 않았던 동물조련사나 스타 고개사, 유치한 의상 등을 가감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을 발레, 연극, 뮤지컬과 같은 예술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데 투자했죠. 서커스를 새로운 종합 공연 콘텐츠로 혁신한 것입니다. 당시 어린이들이나 즐긴다고 생각했던 서커스를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가격을 올려 고급화시켰습니다. 태양의 서커스의 주메니티라는 작품은 오직 성인만을 위한 공연입니다. 태양의 서커스 드랄리오는 뮤지컬 형태의 서커스입니다. 실험적인 수중 서커스를 공연하는가 하면 초대형 회전 무대가 있는 서커스를 만들기도 했죠. 기 랄리베르트의 이러한 예술화, 고급화 경영 전략은 적중했죠. 태양의 서커스는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공연을 본 누적 관객만 1억 명이 넘습니다.
또한 태양의 서커스는 복잡한 공연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감히 다른 팀이 모방할 수 없도록 9개의 상설 공연, 6개의 순회 공연, 1개의 아레나 공연, 모두 독자적인 단독 무대와 단독 프로젝트로 구성해 제작했습니다. 어른이 볼만한 고급스러운 볼거리가 빈약했던 기존 시장의 허점을 간파하고 기존 서커스 개념에서 탈피해 새로운 공연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는 그 어떤 공연단도 흉내내지 못하는 콘텐츠의 블루오션을 만들어낸 것이죠. 아직도 독보적인 태양의 서커스는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는 기존 시장을 벗어나 자신만의 시장을 일군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접하는 주류 시장에서요.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주류는 시장 역사가 오래되어 말도 못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도대체 어떤 기업이 어떤 블루오션으로 나아간 걸까요? 와인계의 샛별로 떠오른 와이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와인하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맛도 향도 좋지만 왠지 선뜻 마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 해보시진 않으셨나요? 그 이유가 와인은 따르는 방법부터 따르고 받는 방법, 마시는 방법까지 까다로운 매너를 익혀야 하는 고급술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중과의 거리감, 이것이 어쩌면 와인이 가진 허점 아닐까요? 와이사는 이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와인 업체들은 일반 대중보다는 와인 마니아층을 겨냥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이사는 포도주 마니아층이 아닌 대중은 왜 염두에 두지 않지?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접근하기 편안한 와인을 출시했죠. 먼저 와인병에서 복잡한 라벨을 없앴습니다. 포도의 품종은 뭔지, 탄닌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들이 주눅 들게 하는 정보들은 일절 쓰지 않았죠. 와인의 종류도 심플하게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두 종류만 생산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와인 업체들이 와인을 고급화하기 위해 중시하던 생산 과정의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사는 연구 개발비와 생산 비용을 아끼고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성공을 거둡니다. 와이사는 이렇게 블루오션으로 나아가 와인 시장의 새로운 고객층을 만든 결과 2001년 최초로 포도주를 출시한 이후 현재 전 세계 와인 브랜드 파워 1위를 3년 연속 달성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기준을 뒤집으세요. 새로운 기준의 블루오션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허실의 허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군대와 군대는 물론 기업과 개인도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경쟁을 피할 수 없고 당신이 이겨야만 한다면 상대방과 무턱대고 맞부딪혀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누구나 어느 것이나 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허를 찌르는 전략가가 되어보세요. 적이 있는 실한 곳을 피하고 적이 대비되지 않은 또는 적이 없는 허한 쪽으로 나아가세요.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을 피하고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